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여름이죠. 여름하면 뭘까요? 공포 컨텐츠의 계절. 오싹하고 등골이 싸늘해지고 싶다. 그래서 공포 컨텐츠를 즐긴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물을 무섭다는 이유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공포를 이겨내자, 괘씸을 파괴해보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모두 보시고 숙지하신다면 공포물이 더 이상 공포로 안 느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포를 정말 시원하고 무섭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영상을 끊지 말고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는 서커스단이 전국을 돌면서 공연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공연을 하니까 단체로 관람을 하거나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때 한 번은 반 아이들과 같이 서커스를 구경하면서 재밌게 즐기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던 와중에 고개가 다 끝나고 무대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그림처럼 마술사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마술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의 입장에서는 마술쇼가 도대체 뭔가, 마술쇼? 그 뭐 만화 영화에서 보던 그런 마법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마술쇼가 재미가 없었어요. 저거는 마법도 아니고 뭐 기구를 이용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왜 내 주변 아이들은 재밌어 할까? 왜 신기해 할까? 그래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옆에 앉아있던 애가 저렇게 사람이 분리되고 뭐가 없었다가 생겨나고 비둘기가 나타나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저거 완전 마술이 아니라 마법 아니냐. 그때 저는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즐기고 있었구나. 즐긴다기보다는 분석을 하고 있었구나. 저의 초점은 이거였습니다. 마술사가 마술이라고 하는 기교를 부릴 때 그 손짓이나 기구 등에 집중을 했어요. 그 전체적인 연출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국소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비둘기가 튀어나와도 저거 모자 안에다가 이렇게 장치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고, 사람 잘라내는 것도 저거 사람이 2명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전혀 재미가 없었죠. 나의 이 분석 방법을 세상에 펼쳐져 있는 공포 컨텐츠로 승화를 시킨다면 공포물을 조금 덜 무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이겁니다. 넌 무서운 게 없냐? 공포 컨텐츠를 만들고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네가 만드는 공포 컨텐츠 그거 나도 즐기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보겠다. 뭐 귀신 나오고 그런 거 아니냐. 지레짐작해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넌 무서운 게 없어서 그런 걸 만드냐? 나도 물론 무서운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웬만한 귀신이나 뭐 그런 환경에 의한 무서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거 기가 막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구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공감이 가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들을 위해서 나의 이론과 개인적인 그런 감상들을 전달해주면 공포물을 같이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공포물을 즐길 때 어떤 식으로 즐기냐면 논리로 따져봅니다. 논리로 따져보고 그 공포 자체에 대해서 대상화를 해보죠. 보통 공포물 같은 경우에는 1인칭으로 시작을 하죠. 공포 썰이나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건 드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주인공 시점에서 사람들이 몰입하게 만들어야 다른 구체적인 것들을 못 보게 해야, 희미하게 보여야 몰입감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인칭이 많고 SF나 미스터리 같은 경우, 그리고 추리가 좀 섞인 경우에는 3인칭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1인칭이죠. 그럼 이걸 3인칭으로 그 공포물을 구성해 본다면, 따져본다면 안 무섭지 않을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 이론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공포물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무섭다는 것에 대한 거는 귀신과 사람 환경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공포물에서의 표현 방식, 이 작가는 문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작법을 썼구나. 이 감독은 어두운 지하실의 깜빡거리는 전등을 통해서 주인공의 시야를 방해하고 어떤 물체를 공포스럽게 표현을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연출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작가라면, 내가 감독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귀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튀어나왔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귀신이 없고 분위기로 싹 몰고 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면 조금 더 풍부하게 공포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상화하기의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시점으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주인공 주변 환경을 고려해보는 겁니다. 가위가 눌리는 썰이 있다. 그러면 주인공은 가위가 눌리기 전에 어떤 환경에 처했는가? 주인공이 고3이었다, 수험생이었다, 시험기간이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잠을 자려고 해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위에 눌릴 수 있다. 가위에 눌린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알진 못하지만 뭔가 피곤할 때 눈은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꿈과 현실을 혼동하여 다른 무언가를 볼 수도 있다. 아, 그런 상황이구나. 정말 안타깝다. 시험 기간이라 제대로 자지 못하고 주인공이 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구나. 측은지심을 느껴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과연 공포물이 무서울 수 있을까? 큰 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 그 공감보다는 분석적으로 단계별로 그 구성 요소를 따지다 보면 공포감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죠. 나는 그런 거 다 고려해봐도 무서운 게 있다. 내가 무섭다는데 네가 어쩔 거냐. 그래,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귀신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환경이 무서워, 곤충이 무서워, 벌레가 무서워, 외계인이 무서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공포 콘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모든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미지의 공포가 최고의 공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공포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걸로 바꾸면 더 이상 안 무섭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하지만 말고 나의 공포와 직면을 해야 된다. 무서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써놨죠? 그게 무슨 말이냐? 무서워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비슷한 말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르는 거를 알 수 있게 하려면 익숙해져야겠죠. 익숙해지려면 그 대상에 대해 접촉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개미를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다.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공포물 전부 다 봐. 근데 나는 개미가 나오는 건 못 보겠어. 앤트맨, 마블의 앤트맨이 나와도 무서워. 막 근질거리고 두렵다, 혐오스럽다. 이런 감정으로 무서움을 치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미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개미에 대한 감정. 나는 그 개미를 정말로 무서워하는가? 개미 한 마리만 놓고 따져봤을 때 무서운가? 아니면 그 개미의 특성, 군집을 이루는 그 행위, 바글바글 모여있고 뭔가 시커멓게 몰려다니고 그런 것들이 무서운가?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아, 그래, 나는 개미 한 마리는 괜찮은데 개미 여러 마리가 우글대는 게 상상이 돼서 개미 한 마리만 보더라도 무서웠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탐구하다 보면 무서움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나는 어두운 지하실이 무서워. 아니면 그 어두운 공간들, 빛이 한 점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무서워. 물론 어둠을 무서워하는 건 인간의 생존 본능과 같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극도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지하실을 왜 무서워하는가? 나는 지하실 들어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고 좀 그 습하고 그런 분위기,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게 싫어.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런 게 영상에 표현돼도 그런 게 느껴져. 그러면 분석을 해보는 거죠. 아, 지하실 습하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혹시 그 곰팡이 냄새가 뇌에 침투해서 생존 신호를 보내는 것이 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닌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가? 라고 탐구하다 보면 그래, 이거는 내 호르몬 반응이야. 생체 신호야 하면서 무서움이 덜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무서워하는 거를 객관화해봐라. 아까 3인칭 시점으로 보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해봅시다. 오히려 좋다. 이건 뭡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귀신이 무서워요? 아, 나 귀신이 나온 게 무서워. 다른 공포물은 괜찮은데 오컬트 그런 것도 그냥 볼만한데 보다가 귀신이 나오면 끄고 싶어. 그러시는 분들 있죠.
근데 달리 생각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도 언젠가 귀신이 된다. 자, 귀신이 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일단 죽어야겠죠? 죽고 원한을 가지고 구천을 떠돌면 귀신이 된다. 이런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는 귀신을 그렇게 신빙성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귀신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도 뭔가의 원한이 있고 죽게 되면 귀신이 될 텐데 그럼 저기에 나오는 귀신도 나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형성이 됐구나. 아, 저 귀신은 귀신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원한이 깊고 원통하고 억울하면 귀신이 되었을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저 귀신 불쌍하고 안타깝다. 측은지심을 느껴보시면 귀신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귀신이 된다. 오히려 좋다. 아, 나는 귀신은 괜찮은데 사람이 무서워 하시는 분들 있죠. 사이코패스 살인마나 사람이 더 무섭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정상인이다. 이 말은 뭐냐?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있어서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인으로 불릴 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죠. 만약에 사이코패스가 이 세상에 없다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걸 좋아하죠. 그럼 대다수의 정상인 사람들이 우리를 비정상으로 보지 않을까? 오히려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인의 범죄에 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사이코패스 살인마? 오히려 좋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래, 난 사람도 안 무섭고 귀신도 안 무서워. 근데 한 가지, 나는 무서운 분위기나 환경이 무섭다. 아까 지하실 얘기했죠. 그런 분위기, 폐건물, 폐가가 있는 것들, 그런 음산하고 음습한 분위기가 싫다. 난 그 골목길에 조명이 살짝 내리깔리고 안개가 스산이 몰아치고 그런 저녁 새벽 분위기 너무 싫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옥도 극락도 모두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폐가나 무서운 분위기의 골목길, 음습한 공간, 그리고 음산한 그런 지역,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는 주거지, 나의 집, 마이 홈이 너무 스윗해진다. 오히려 좋다.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 변해서 공포물을 볼 때마다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귀신. 저는 수많은 공포물을 보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귀신은 당신을 죽일 수 없다. 메커니즘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귀신이 왜 형성이 되는가? 귀신은 왜 태어나는가? 일단 내 육신이 죽어야겠죠. 죽었어요. 땅에 묻힙니다. 묻히는데 그 순간에 혼과 백이 이탈을 하죠. 혼은 남고 육신은 썩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지상 것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어. 그놈이 날 죽였어. 원한이 쌓이죠. 원한이 쌓이면 원래는 구천에 좀 머물다가 저승길에 올라야 되는데 저승길에 올라지 못하고 그 원한이 커져서 영적인 에너지가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되면서 귀신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론입니다. 물론 귀신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면 이 원한과 죽음의 굴레에서 귀신은 당신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귀신이 나타나서 당신을 죽인다면 그 귀신과 당신은 죽음과 원한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돼요. 근데 귀신이 원하는 건 뭐죠? 원한을 풀고 저승길에 오르는 거죠. 보통 동양의 귀신들이 그렇죠. 어쨌든 귀신이 나를 죽인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원한 생각할 거 없이 나를 직접 죽인 그 대상에게 원한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살고 싶은데 죽였으니까 귀신에게 원한을 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인 귀신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귀신은 나를 마지막에 죽이고 원한 풀었다, 이제 저승길 가야지 하고 있는데 내가 발목을 붙잡아. 너 못 가. 나도 풀어야지 원한 하면서 절대 끊을 수 없고 끝이 없는 그 전쟁, 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둘 사이에 이제 쫓고 쫓기는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겠죠. 원한을 풀고 저승에 가기 위한 과정인데 거기서 또 다른 원한을 만든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사람들이 물귀신은 자신을 대체할 귀신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도 간과한 게 뭐냐면, 그래 사람은 죽일 수 있다 쳐. 그래서 죽이면 그 다음은 생각도 안 한 건가?
그리고 물귀신이 나를 죽이고 야 이제 나는 이 저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면서 나가려고 해요. 이제 뚜벅뚜벅 가는데 내가 발목을 잡는다. 너 못 가. 나 너한테 원한이 있어. 이러면 어쩔 건데. 둘이서 물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 그 저수지는 오히려 평화로워지겠죠.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귀신은 절대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귀신 영화를 혹은 귀신 이야기를, 귀신 게임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귀신 괜찮아. 나는 근데 사람이 더 무서워 하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사이코패스 피하기, 살인마 피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사이코패스가 뭔지 사람들은 저조차도 판단하기 어렵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이코패스는 인류에 몇 퍼센트 있다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아닌데 내 회사의 어떤 상사는 완전 사이코패스 같던데 하시는 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사이코패스 같이 비형 인격 장애인 건 맞을 수도 있지만 소시오패스거나 아니라면 사회적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사회에선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로서 진면목을 드러낼 때까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실 게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만약에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때린 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 나 너 착한 사람 만들려고 이랬다니까?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때리는 내 손도 아파. 이렇게 지적하는 내 목도 아파. 근데 왜 하겠어? 널 위해서다? 널 사랑하니까 그래. 널 위해서 그래.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고 어떤 다른 모임이 있을 때 지나치게 뒷담을 까는 분들이 있어요. 뒷담을 깐다는 건 뭐냐?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치켜 올린다. 그러시는 분들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 또 연인관계나 아니면 친구 사이일 때 나한테 심하게 집착한다.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회인인데 회사 사람인데 뭔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거에 심하게 집착을 해요. 심하게 집착한다는 건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집착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지우개에 집착을 한다. 근데 이 지우개를 쓰지도 않고 막 계속 모아요. 몇십 개, 몇백 개 모으는 사람이 있다. 그 취미로 모을 수도 있겠지만 취미가 아니라 뭔가 히스테릭한 부분들이 보인다. 그러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인 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해도 또 범죄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를 주의해야지 평상시라면 대처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핸드폰은 언제나 완전히 충전된 상태 아니면 50% 이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하는 거. 이건 사이코패스가 나타났을 때 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체력 단련을 해라. 그리고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거지 주변에 친절한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내가 부재 시에 걱정해 줄 사람이 있는가 주변에.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연락하는 것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심하면 1년에 몇 번 안 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범죄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연락을 안 했는데 가족들이 찾질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겁니다. 친절해서 나를 각인시킬 수 있게. 저 사람 저기 사는구나. 저 사람 저기 살았는데 왜 요즘 안 보이지? 저 사람 저기 사는데 저 놈은 못 보던 놈인데 왜 따라가지? 할 수 있게 주변에 친절해라.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만 잘해도 금방 친해질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는 거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줬다는 거. 그리고 분위기, 무서운 분위기나 장소는 실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이런 측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있냐. 무서운 분위기가 그런 뭐 폐건물이나 폐가 가는 거 말고 내가 집에 가는데 어쩐지 무서울 수 있지 않냐. 그럼 어떡하냐. 자, 평상시 가던 길이 뭔가 쎄하다. 가고 싶지 않다. 무섭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목길이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도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쎄하고 저기 가로등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물론 그쪽으로만 가야 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다른 길로 선택해서 가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까 사이코패스 때 말했던 것처럼 핸드폰을 준비해서 통화하는 척 하면서 그쪽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통화를 해서 집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거나. 그러지 못한다. 나는 혼자 사는데? 그러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함께 갈 사람을 구하는 거죠. 함께 갈 사람을 구한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학생이라면 같은 동기 동창 주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우거지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이 갈 사람이 없고, 그런데 친구는 너무 멀어, 가족도 멀고, 난 부를 사람 없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주변 친구도 한번 사귀어보고, 부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친구, 야 나 너무 무서워서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되냐? 저기 아저씨 한 번만 저희 집 앞까지만 가주실 수 있나요? 너무 쎄해서, 너무 갑자기 무서워서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면 평상시에 친절했다면 도와줄 것이죠.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쨌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오래 걸리잖아. 주변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 나 없어. 그러면 그날만 친구 집이나 숙소를 알아보는 거,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인간이 쎄하다는 거는 뭔가 이질적인 것이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인데, 그걸 무시한다? 그건 나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뭐 감상적인 놈은 아니지만 본능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가던 길이 아니야. 근데 꼭 가야만 해. 가야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자, 그럼에도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만약에 뭔가 나의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폐건물에 가야 돼. 거기 가서 무슨 인형을 가져오래? 그런 재미난 모임이 있다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혼자 가지 말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꼭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이상한 그 상황에 처했어. 그래서 핸드폰을 보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수신이 안 돼. 이런 경우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상태를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수신이 온전치 않은 그 지점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 나와서 다른 길을 알아보는 거죠. 뭐 용맹함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숨이 먼저죠. 근데 돌아 나오려고 할 때 혼자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같이 간 친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쫄리냐? 야 이 새끼 겁쟁이네, 겁먹었네. 야 이 새끼야 그냥 가. 아 괜찮아, 그냥 빨리 후딱 갔다 오자, 몇 분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 야 이놈 빙의가 됐구만, 홀렸구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길을 쓰고 이놈을 끌고 나와서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서운 분위기나 장소를 타파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괴담 파괴를 해보자. 이야기나 컨텐츠를 봤을 때, 읽었을 때 내가 괴심 파괴를 하면서 보면 접근이 쉽지 않을까. 클리셰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내용인데 이거? 하는 것들이 있죠. 크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런 공포썰에서 세 가지를 분석해 왔습니다. 가위, 어둠, 금기. 일단 가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주인공 환경이 어지러워요. 환경이 어지럽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시험 기간이거나 갑자기 이사를 갔거나 익숙치 않은 장소에 갔거나, 그러면서 플러스로 내가 엄청 피곤해, 이런 설정 들어보셨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가위에 눌리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흔하죠. 엄청 싼 가격에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린다. 거기에 더 보태지는 거는 주인공이 익숙치 않은 환경에 갔던 거, 그리고 이사를 하느라 피곤했던 거, 그리고 이사를 왔으면 어떡하겠어요. 직장이나 학교까지 가는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겠죠. 적응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위에 눌리는 것이죠. 물론 정말 아무데나 적응 잘하고 환경이 어지럽지 않고 어지러워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위에 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야기에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니까 가위에 눌려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뭘 했더니 귀신이 안 보였대 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당 때문이 아니라 무당을 부르는 와중에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그곳에 적응을 해서 가위에 눌리지 않고 귀신을 안 보게 됐다면, 혹은 무당을 불렀다는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심신의 안정으로 인해서 귀신이 안 보이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이야기의 시작은 보통 저녁이나 새벽, 어두울 때 실현이 되죠. 낮이어도 아까 지하실 얘기처럼 어두운 장소에 굳이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이거를 파괴하려면 왜 굳이 들어가냐? 왜 새벽에만 벌어질까? 저녁에만 벌어질까? 홀령이라는 것이 저녁에만 있는가? 낮에도 있을 것 같은데? 낮에는 왜 안 나올까? 낮에 나오면 안 무서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괴심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기가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하라고 하면 꼭 하다가 말아요. 너 절대로 뒤집어져서 자지 마. 뒤집어져서 자면 귀신이 좋아한다. 이렇게 무당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꼭 주인공은
이렇게 뒤척이다가 뒤집어져서 잡니다. 이 인형 버려진 거니까 줍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형이 너무 애처롭게 버려져 있길래 집에 가져왔어요. 저 장롱이 너무 쎄삥인데 버려져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런 얘기 많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버려놓은 건데 버린 거는 버린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찝찝한 물건을 가져와서 환경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러면 없던 게 생긴 거니까 심적으로는 불안함이 당연히 커지죠. 스트레스도 생기고 아무리 무던한 사람이더라도 집 안에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그리고 계속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뭔가 시야가 어색해지니까 다른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라고 하면 꼭 하다가 많은 이야기들. 너 이거 부적 꼭 베개 밑에다 놓고 자야 된다 해서 잤어요.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이 베개를 빨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귀신이 안 보이니까 60일 동안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59일째에 그 부적을 버린다던가 그런 이야기들 많죠. 그러면 그걸 끝까지 했으면 됐을 것인가? 그거랑 상관없이 벌어진 일 아닌가? 라고 괘씸을 파괴해 본다면 훨씬 더 덜 무섭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클리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배경에서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와중이나 결말 부분에 꼭 영험한 무당이 나와요. 무당 아니면 승려님들 나와가지고 이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구만 하면서 딱 그 장소에 같이 찾아가요. 찾아가면 너 이런 거 가져왔지,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해결해 주죠. 근데 신기한 게 이야기 속에 주인공 할머니나 주인공의 가족 지인 중에 무당과 친밀한 관계인 사람이 꼭 있더라. 저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무당과 친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정말 보편적인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재밌다가도 무당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좀 식긴 합니다. 또 무당이 해결해 주겠네. 이게 완전히 데우스 엑스 마키나잖아요. 굳이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인데, 공포썰 같은 경우에 결론을 내지 않고 너무 그렇게 됐더라 하면서 끝내도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야기는 완결 구조를 좋아하거든요. 열린 결말보다는 완결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등장시켜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는 거죠. 물론 그 이야기가 다 가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때 되면 적절하게 무당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선 이야기를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런 클리셰들을 알았어.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야? 좀 요약 좀 해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와,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제가 생각하는 괘씸 파괴 핵심 요소 3가지. 우선 첫 번째, 귀신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장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어디를 이사 갔는데 귀신이 보였고 무당이 오니까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는 원룸에 싸게 이사를 갔다, 희한하게 주변보다 싸더라, 그래서 럭키 비키잖아 하면서 갔다. 왜 싸지? 이게 싸다는 걸 통해서 다른 장소와 분위기가 다를 것 같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무서운 요소죠. 그리고 클리셰기도 하고, 싼데 왜 가, 거기 귀신 있구만 하는 예상이 들게 하죠. 그런 장치. 그리고 밤마다 축축하게 젖어서 나오는 귀신들, 알고 봤더니 거기 욕실에서 뭐 어떻게 했더라, 그런 거를 위한 장치이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무당이 나오면은 무당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하겠구나 라고 언제나 분석적인 자세,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말이 돼? 라면서 현실적인 질문을 계속 마음속으로 던져보는 거죠. 야, 기존보다 한 2배 정도 싼 원룸이 있어서 거기로 이사를 갔는데 귀신이 있었다니까? 하면, 아니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원룸이 2배가 싸? 겉으로 보기에 이상하다고 안 느끼나? 걔는 거기 구경도 안 해봤나? 부동산 가서 구경해보고 멀쩡한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장롱 같은 경우에도 왜 그거 장롱 물론 아낀다고 가져왔겠지만 그 누가 썼는지 알고 뭘로 썼는지 알고 가져오냐, 저게 말이 돼? 무당이 나오는 것도 뭐 할머니 이종 사촌이 무당이었다, 할머니의 아는 지인이 무당이었다,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무당이 왜 이렇게 많어, 그게 말이 돼?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무슨 이야기든지 허점이 보여요. 허점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공포라는 거는, 무섭다라는 감정은 내 상상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말로 쏘아대는 여친보다는 말없이 가만히 서서 쳐다보고 있는 여친이 무섭죠. 와,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뭔 잘못을 했는데 저렇게 쳐다보지? 하다가 자연스럽게 미안하다고 말이 나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럼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저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빈칸을 채워넣게 돼요. 혹시 내가 이거 했던 게 걸렸나? 하면서 무서워지죠. 혹시 설마 하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빈칸을 채워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수산한 공기가 가득 찬 원룸, 창밖에 실루엣이 보였다, 이렇게만 써있다고 해요. 그럼 실루엣이 무슨 실루엣인지, 곰이야? 사자야? 그런 것도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그냥 실루엣이 보였다 했는데도 그 텍스트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 귀신인가? 혹시 사이코패스 살인마인가? 곰인가? 괴물인가? 외계인? 하면서 그 실루엣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텍스트만 보고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지에서 오는 공포, 무지에서 오는 공포. 알지 못하는 거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빈칸을 무서운 상상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빈칸 채워 넣는 거 나는 꼭 해야겠어 하면 공포스러운 게 아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방금 전에 말했던 실루엣 이야기에서 실루엣이 우편 배달부인가 보다, 뭐 엄마가 찾아와서 잠깐 보고 갔나 보네, 옆집 사람이겠지. 근데 2층이래. 창문 닦인가 보다, 에이 도둑인가 보다, 올빼미인가 보다, 윗집 커튼인가 보다 하면서 무섭지 않은 걸로 치환을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퉁쳐보자면 언제나 왜? 굳이? 라는 자세로 무서운 컨텐츠를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랑하는 연인과 공포영화를 보러 갔을 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가위에 눌리지 않을 수 있고, 귀신이 보여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종종 무서운 이야기도 만들어서 올릴 테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올릴 수는 없고요. AI 정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나와서 낭송을 하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점들 어색하다면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공포 컨텐츠나 그런 것도 사연을 제보할 수 있게 링크를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혹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상담할 게 있다, 뭐 연애나 고민이 된다, 진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아무거나 그냥 일상생활에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라든지, 이번에 소개팅을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거라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사연이나 고민들, 잡담들 전부 다 보내주시고요. 항상 새로운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 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